법정에서 제가 증인석에 앉아 있을 때 재민이와 제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배에서 나온 두 아이가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순간까지도 엄마가 자신들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그 애를 딸로 삼았다고. 너희는 내 평생 한 집을 벼르고 그 아이에 안 돼요. 하나를 지워버렸다고 말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제이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을 때 재민이는 무기징역, 제이는 징역 18년이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세리미의 스마트워치 화면에 남은 마지막 심박수 168을 오래 바라봤다가 천천히 전원을 껐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옥, 올해 66입니다. 당시로서는 드물지만 여자가 운전으로 평생을 버티다가 무릎을 놓아준 지 얼마 안 된 평범한 노인이었.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림이 우리 며느리의 죽음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거든요. 모든 것은 그 봄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거실 마루를 길게 데우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는 며느리 세림이가 심은 바질과 로즈마리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20, 30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많지 않았는데 세림이가 이 집에 온 후로는 매일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림이는 제 무릎에 온찜 질팩을 조심스럽게 붙이면서 오늘은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은 절대 금지라고 당부했어요. 물리치료사인 이 아이는 제가 평생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혹사시킨 무릎을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박세림, 34살. 아들 재민이와 결혼한 지 5년 동안 시어머니인 저를 한 번도 불편하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세심하게 챙겨줬죠. 물리치료사답게 정확한 설명도 해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 아이는 점심을 차리면서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담당하고 있는 환자분들 안부, 새로 배운 치료법, 그리고 주말에 재민이와 함께 갈 전시회 얘기까지. 저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괜찮다며 젊은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세림이는 환자 치료를 위해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치료 도구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다면서 재민이가 먼저 들어오면 냉장고에 반찬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늘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말해주는 아이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세림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저희 아파트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 가끔 응급 환자가 생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곧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리소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15층 계단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세림이가 말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림이가 계단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계단은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도대체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림이는 늘 조심스러운 아이였고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특성상 안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는 이미 재민이가 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히 나온 모양인지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재민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떠나 있던 딸 제이도 급히 돌아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지만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세림이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영영 세림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모두가 어지럼증에 의한 사고라고 했어요. 세림이가 평소 저혈압이 있었고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들 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세림이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더욱 조심했거든요. 게다가 왜 계단을 이용했는지, 왜 그 시간에, 그리고 왜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재민이의 얼굴을 우연히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슬픔과는 다른 뭔가 지독한 피곤함과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계획이 틀어져서 짜증이 나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장례를 치른 지 닷새째 되던 날 재민이가 저에게 세림이의 물건들을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마음 다칠까봐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말했죠. 세림이는 제게도 딸 같은 존재였고 마지막 정리만큼은 제가 직접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재민이의 눈빛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마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더욱 제가 직접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세림이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그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옷가지는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물리치료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파일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침실 한쪽에 있는 세탁 바구니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바구니 바닥에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져보니 들어 올려지는 거였어요. 그 밑에서 스마트워치가 나왔습니다. 세림이가 평소에 차고 다니던 건데 왜 여기에 숨겨져 있을까요? 더구나 전원이 꺼진 채로 말이에요. 세림이는 건강 관리를 위해 항상 스마트워치를 착용했거든요. 심박수나 운동량을 체크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고 당일에는 차고 있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숨겨져 있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소파 밑에서 무선 충전 패드를 찾아서 워치에 전원을 넣어봤어요.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니 평소의 건강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사고 당일 오후 2시 41분에 자동 녹음이라는 파일이 있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는데 곧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담보로 잡으면 끝이야 하는 재민이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세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그건 안 돼 하는 단호하면서도 절망적인 어조였죠. 그리고 재민이의 마지막 말, 그럼 네가 조용해져 라는 말과 함께 녹음이 끊어졌어요. 워치의 알람음이 울린 후 파일이 종료되었습니다. 조용해져라는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담보라니 무슨 담보를 말하는 걸까요? 갑자기 2, 3년 전에 재민이가 사업 자금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혹시 사고 당일의 CCTV 기록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관리소장님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사고 당사자의 시어머니라고 설명하니 협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 당일 오후 2시 30분경에 15층 엘리베이터 CCTV 전원이 차단됐다는 거였어요. 시설 점검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점검 승인 서명을 확인해 보니 제2의 남자친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승인한 거였어요. 왜 제2의 남자친구가 그 시간에 CCTV를 끈 걸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은행을 찾아갔어요. 워치에서 들은 담보 얘기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은행 지점장님은 처음에는 고객 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집주인이고 혹시 모를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달 전쯤에 주택연금과 대출담보 관련 문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세대주 동의가 없어서 반려됐다고 했어요. 세대주는 세림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증여해준 이 집의 명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민이가 세림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세림이가 동의하지 않아서 무산된 거고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재민이는 돈이 필요했고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지만 세림이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툼이 벌어졌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림이가 자주 사용하던 로봇 청소기를 뒤집어 봤어요. 요즘 로봇 청소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청소하면서 집안을 촬영한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SD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사흘 전부터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영상을 찾아서 재생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는데 주방에서 촬영된 1분 정도의 영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자의 손이 컵에 갈색 시럽 같은 걸 타는 모습이 잠깐 나왔어요. 얼굴은 프레임 밖이라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봐서는 재민이인 것 같았어요. 피곤할 땐 이게 최고지 하는 말과 함께 뭔가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약국 포장 비닐이 화면에 비쳤는데 감기 수면 보조 성분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세림이가 그날 어지럼증을 느꼈던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수면제나 감기약을 몰래 탄 것일까요? 점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윗집 704호를 찾아갔어요.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인데 혹시 사고 당일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였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 부인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날 오후에 아래층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계속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부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남자분이 문 열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렸고 여자분이 뭔가 거부하는 듯한 목소리도 들렸다고 했어요. 이 증언으로 봐서는 세림이가 혼자 비틀거리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였어요. 처음에 경찰한테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물어보니 무서워서 잘못 말한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혼자 비틀거린 건 못 봤다고만 했다고 울먹이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이웃의 증언이 바뀐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세림이 방을 다시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침대 밑을 보니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어요. 분명히 워치용이었을 텐데 왜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서랍장 뒤편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세림이의 글씨로 집 절대 안 팔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밑에는 날짜도 적혀 있는데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문의가 있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세림이는 재민이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강력히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재민이는 그렇게까지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딸 제이를 불쑥 찾아갔어요. 일부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경찰이 나를 의심한다고, 세림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을 거라고 의심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이가 놀라면서 왜냐고 물어봤을 때 제이의 표정이 확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안심한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에이, 그런 건 아니라면서. 엄마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사실 언니가 오빠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집 팔아서 오빠 빚 갚고 나도 의류숍 하나 열면 딱 좋았을 텐데 하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제 휴대폰에 그대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제이가 재민이와 한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빚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3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실패하면서 생긴 거라면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간다고 했어요. 언니만 도장 찍어주면 다 해결될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다면서 제이는 마치 하소연하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그냥 좀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제 배에서 나온 두 아이가 며느리를 상대로 공모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봤어요. 워치의 녹음 파일, 로봇 청소기의 SD카드, 은행의 대출 반려 기록, 시설 관리소의 CCTV 전원, 차단 로그, 이웃의 번복된 진술, 그리고 제2의 음성 녹취까지 조각들이 증거로 줄줄이 엮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하나씩 증거를 보여주자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마트워치의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세림이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계단 난간에서 재민이의 지문도 발견되었습니다. CCTV 전원 차단도 고의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제2의 남자친구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재민이와 제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스마트워치가 기록한 세림이의 마지막 순간들, 로봇 청소기가 촬영한 범행 전 준비 과정, 그리고 디지털 기기들이 남긴 모든 흔적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재민이 측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고 제이 측은 강요된 공범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증인석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를 딸로 삼았다고. 너희는 내 평생 한 집을 벼르고 그 아이에 안 돼요. 하나를 지워버렸다고 말이에요. 12월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민이는 무기징역, 제이는 징역 18년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세림이의 스마트워치 화면에 남은 마지막 심박수 168을 오래 바라봤다가 천천히 전원을 껐습니다. 범죄가 드러나면서 2, 3년 전의 증여는 무효가 되었고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 집을 시세보다 낮게 내놓고 팔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던 운동장의 벚꽃, 세림이가 골라 심은 허브 화분, 그 모든 추억들을 뒤로 하고 나왔어요.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변호사님에게 말했어요. 이 돈을 아이들 등골 빼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등골이 휘어 사는 어른들에게 쓰겠다고 말이에요. 세림이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이 집이 이제는 또 다른 세림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2층 주택을 매입해서 주간과 야간 돌봄이 가능한 소규모 쉼터를 열었어요. 현관 현판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가 걸렸습니다. 세림의 정원이라고요. 방들은 모두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게 했고 복도에는 손잡이를 촘촘히 설치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과 의자들을 놓아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개원식에는 윗집 부부와 담당 형사님이 조용히 와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납골당에 들러 현판 사진을 내려놓고 세림이에게 말했어요. 네가 지키려던 이 집이 여길 만들었다고요. 쉼터를 운영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80대 할머니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 무서워 집에 혼자 계신다고 하셨고 70대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요양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면서 떨고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일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쉼터에는 간병사 2분과 사회복지사 1분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두 세림이처럼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모든 걸 하려고 했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경계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노래도 부르면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특히 김할머니라는 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아들이 집을 팔려고 압박을 가했는데 며느리만큼은 끝까지 반대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며느리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림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아이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제 편에 서서 집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쉼터를 연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세림이의 대학 동기라는 젊은 여성이 찾아온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쉼터 소식을 보고 왔다면서 세림이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림이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대학 때부터 어려운 환경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꾸준히 했다는 것. 졸업 후에도 물리치료사가 된 이유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다는 것 말이에요. 세림이가 재민이와 결혼한 것도 재민이가 처음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업 실패 후에 성격이 많이 변했지만 세림이는 끝까지 그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가실 때 세림이의 대학 시절 사진첩을 주고 가셨어요. 사진을 보니 세림이가 얼마나 밝고 착한 아이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서 생명력이 넘쳐 흘렀어요. 그 사진들을 쉼터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이런 좋은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세림이의 정신이 이곳에 계속 살아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했고요.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쉼터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만 잠깐 오셔서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더니 소규모 요양시설로 정식 등록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어르신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우울하고 무기력하셨던 분들이 점점 밝아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할 일이 생기고 서로를 돌봐주는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모든 분들의 표정이 살아나셨어요. 김할머니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자처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면 다가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고 쉼터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박할아버지는 텃밭 관리를 맡으셨어요. 원래 농사 짓는 일을 하셨던 분이라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이 정말 잘 자라요.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를 해서 나눠 먹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세림이의 기일에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쉼터에서 기른 꽃을 가져가서 세림이 앞에 놓고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25분의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것, 그중 몇 분은 가족과 화해를 하시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되찾으셨다는 것 말이에요. 납골당에서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감처럼 붉은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세림이가 좋아했던 그런 노을이었죠. 그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남은 생은 복수의 불이 아니라 돌봄의 불빛으로 타야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렀어요. 내일 쉼터에서 쓸 재료들을 사려고요. 요즘은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는 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각자의 고향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문득 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누군가를 돌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년째 되던 해여름, 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재민이의 변호사였던 분이 개인 자격으로 온 거였어요. 재민이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서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아이들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재민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한 번만 읽어봐 달라고 간청하시더라고요. 편지를 열어보니 재민이의 글씨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고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세림이를 잃고 나서야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는 것,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 말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세림이도 재민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답장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고 재민이도 더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그날 밤 세림이에게 말했어요. 재민이가 미안하다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그 아이도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고 말이에요. 3년째가 되면서 쉼터는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 되었어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신문에도 소개가 되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본인들의 재능을 살려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도 해서 한 대학생은 매주 와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던 어르신들이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또 다른 대학생은 음악 전공이라서 매월 작은 음악회를 열어줬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주시는데 그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서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걸 배워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지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은 5년째가 되었어요. 쉼터는 이제 40여 분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큰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어르신들 중에는
쉼터에서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맺으신 분들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돌봐주시면서 진짜 부부처럼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어요. 그림을 시작하신 분,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 심지어 컴퓨터를 배워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엇보다 기쁜 건 어르신들이 모두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시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계시거든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어요. 세리미의 이야기와 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노인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어제는 제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건데 5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어요. 제이도 재민이처럼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말도 적혀 있었고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할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거든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세림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거든요. 누구의 안 되어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쉼터 어르신들을 보면서 매일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모든 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쉼터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늘 하루 일정을 점검해요. 간병사님들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도움을 계획해요. 점심시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여 들어요. 오후에는 텃밭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채소를 기르거나 실내에서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세림이에게 인사를 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안 돼요를 지켜냈다고. 내일도 계속 그럴 거라고 말이에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아프신 분이 생기거나 가족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때면 제 마음도 아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림이를 생각해요.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말이에요. 66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쉼터는 이제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세림이의 정원이에요. 세림이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해요. 누구의 안 되어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림이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예요.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생명을 잃었지만 그 용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저도 세림이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옳은 일에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세림이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해요. 오늘도 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림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 남은 생은 복수의 불이 아니라 돌봄의 불빛으로 타기로 했어요. 다시는 누구의 안 돼요가 꺼지지 않게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세림아, 네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 이제 이 나무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어. 정말 고마워. 사랑해.